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숙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 되고요. 어, 정규 강의는 이게 이제 문학 강의여가지고 이게 이제 12월 말에 개강을 하고요. 문법 강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월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별일 없으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내신 때문에 문학이 조금 필요하실 거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선택 과목에서 대부분 언매를 1차적으로는 선택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큰 틀에서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넘겨보시면요. 1년 전체 커리큘럼인데 그 겨울에는 이제 문학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학이랑 고전문학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봄에서 여름에 시간이 좀 날 때 이제 종합 강의, 이제 문학이랑 독서를 같이 진행하는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랑 문학을 같이 하는 종합 강의예요. 그래서 2학기 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비문학을 변형한 문제를 가지고 내신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문학이랑 독서를 다 하지만 독서 중심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집중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0월에 이제 쭉 진행하는 이제 정시 대비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첫 강인데요. 공부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좀 할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개념의 암기가 있고 방법이나 방식에 습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쵸? 방법에 기반한 공부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어, 함께 가야 합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1학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쵸?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저는 이제 1학년 내신도 하고 2학년 내신도 하고 3학년 정규 강의도 이제 같이 고1, 2, 3을 수업을 모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기말고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기말고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념의 암기가 왜 대체 1학년 때 예비고일 가기 전에 국어학원도 다 보내보고 많은 내신 수업을 보내봤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를까? 라는 사실 어머님들도 의문이 있겠지만 저도 의문이 있어요. 2학기 때 기말에 처음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국어 공부를 계속 했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제 입장에선 되게 궁금한 거죠. 대체 뭘 했지? 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가끔 방식이나 방법만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비어있는 모먼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빈 부분을 좀 채워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개념을 뭔가 그 전까지 약간 뭐 빈칸 넣기라든지 아니면 뭐 오럴 테스트 같은 형태로 개념을 계속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개념 자체로 배우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선지 표현의 형태로 개념을 배우지 못해 봤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유라는 표현을 다들 배워요. 그래서 국어학원 같은 데서 비유가 뭔지를 다 압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에 기반한 사고가 비유라고 하고 뭐 직유법이 있고 은유법이 있고 대유법이 있고 의문법이 있고 뭐 이런 블라블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능 선지에서는 비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표현을 쓰냐면 빗대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대부분 비유가 뭔지를 다 열심히 써서 외운 친구들은 시험에서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의 OX를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 개념 공부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개념을 개념 자체로만 공부를 했지 실제로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개념 자체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념 공부인데 본인의 개념 공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개념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개념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뒤 얘기를 다 자르고 대부분 고3 설명회 같은 거 첫째 있으셔서 가보시면은 애들이 개념 공부가 덜 됐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지 표현에 알맞은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당연히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니까 얘도 중요하겠죠.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문학과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독법이 같게끔 학습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선생님들에 대한 평을 할 때 이 선생님 좀 문학을 잘 가르친다, 뭐 이 선생님은 독서를 잘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시장의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지극히 그냥 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특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소비자한테 어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학생들의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읽든 독서를 하든 사실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조금 타당하기는 하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서를 읽는 방식으로 문학을 읽을 수 있으면 최고 좋습니다. 다시 독서를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학을 읽을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올해 11월에 수능 있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디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년도보다 많이 쉬워가지고 1등급 컷이 약간 올라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라는 얘기 다들 많이 동의를 하시던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정답률 혹시 올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18.5%입니다. 킬러 문제는 없는데 정답률 18.5%가 독서 8번 문제, 보기가 있는 장지문 문제랑 같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 문제가 정답률 18.5%고 문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문학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40%대 정답률이 설계가 됐어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체 왜 학생들은 킬러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작년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40% 정답률 정도의 문학 문제가 설계가 되는가? 심지어 그 문제는 정을선전이라는 고전 소설과 관련해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고전 소설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표정들이 다 그래 애들 고전 소설 못 읽지라는 표정이신데 EBS 연계 교재였어요. 정을선전. 그럼 이제 다시 물어봅시다. 어디서 한 번씩 본 바 있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한 번이라 풀어봤으면 어디서 뜯어봤을 거고 그게 시험에 나왔는데 정답률이 40%대가 나왔다. 그럼 대체 뭘 지지하는가? 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기 위해서 이 독법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요. 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문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문학 좋아하십니까? 다 이렇게 여쭤보면 다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문학 좋아하세요? 옛날에 좋아하셨죠. 예, 그쵸. 문학이 왜 아름다울까요?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정말 국어 선생님 설명 같죠. 왜 문학은 아름답고 왜 예술은 아름다울까요? 이것이 문학의 아름다움은
애매성에 기반합니다. 저랑 같이 어떤 소설 장면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소설을 읽고 있는데 남녀가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남자 주인공은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해. 그 다음 문장을 읽었는데 그는 한쪽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르 떨렸지만 한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이때 남성의 감정을 추론해 보세요. 하나로 추론이 될까요? 아니면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맺혔다는 걸 근거로 슬퍼한다라고 추론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팔을 떨리는 입술을 근거로 그 남자의 긴장감을 읽을 거고, 어떤 분들은 사소하게 올라간 입꼬리를 근거로 저놈 그 집부렁이구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혹시 뭐 여고 시절이나 이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텍스트를 읽고 친구랑 얘기했을 때 같은 장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제 대학 동기들이랑 가끔 이렇게 모여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얘기하면 소설의 그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문제의 아름다움은 애매성에 기반할까요? 분명성에 기반할까요? 그래서 문학 공부를 싫어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해도 나아지는지 잘 모르겠고 자기는 답을 골라도 이 답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문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같은 가정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 친구가 학습을 하는 시간 같은 것들은 옆에서 유심히 보실 수 있지만 그 친구의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내밀하게 뜯어보시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 사소하게 뭐 이런 데서 듣고 조언을 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필살기가 있죠. 엄마가 뭘 알아? 슈퍼 초필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문학을 애매한 정보랑 분명한 정보를 같이 읽어내는 버릇을 가지면 이런 문제를 잘 못 풀거든요. 이게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정답률 39%짜리 문제인데 저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문 조건을 보니까 발문 조건이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얘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대상이겠죠. 그러면 보기는 기준이 되니까 신뢰도 몇 퍼센트짜리 정보가 될까요? 신뢰도 100%짜리 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뭐 지금 그냥 뭐 다들 성인 대상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업할 때 진짜 괴롭습니다. 탈속적이 뭔지 모르고 고고하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막히긴 합니다만 anyway. 자,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 풍요에 대한 얘기, 활달하고 흥겨운 놀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봤을 때 답이 1번이었는데요.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고한 취향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고고한 취향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본인이 분명성이 높은 정보에 주목해가지고 글을 읽었으면은 어디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고한 취향이라는 거는 나랑 상관 있어요? 가랑 상관 있어요? 가랑 상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나에 대한 진술로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가에 대한 진술을 얘기했으니까 서로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전국 단위 정답률은 39%입니다.
딱 그냥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들은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틀려와 가지고 집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글을 읽었는데 자기는 A라고 느꼈는데 지금 이 정답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일반적인 경우고 만약에 조금 효자나 효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듣는 중년 여성의 기분을 고려해 가지고 오늘따라 감이 안 좋았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때요? 근데 지금 이거 보셨을 때 자녀분이 오늘따라 감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분명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푼 것 같아요. 분명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애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형태의 공부가 필요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학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학 지문이 이따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불분명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뭐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파르르 입술이 떨리고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은 불분명한 정보라고요. 근데 불분명한 정보 중에서도 일부 분명한 정보가 있고 불분명한 정보가 섞이고 분명한 정보가 섞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얘기 끝났네요. 2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학 공부는 사실 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한 번이라도 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든 본인의 2학년 1학기 내신에 일부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얘기를 다시 듣는 것과 완전히 생소한 얘기를 다시 듣는 건 다를 거니까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가장 본질적인 얘기는 이렇게 섞여 있는 텍스트에서 무슨 색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주황색 텍스트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 분명한 정보를 추출하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은 학생을 뭐 자주 불러가지고 앉혀가지고 뭘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가 집중해가지고 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와 보시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올해 수능 문학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얘기를 좀 여기서 해보자고 했잖아요. 올해 수능 문학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문제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선택지 표현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미 아는 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는 바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이 시간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문을 봤을 때는 인물이 전에 알았던 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나중에 아는 걸 이미 안다라고 보는 거는 뭐가 틀어졌어요? 시간이 틀어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시간과 관련한 정보는 분명한 정보에 들어갈까요? 분명한 정보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분명한 정보죠. 그렇잖아요. 이틀 전에 알았던 것과 오늘 아는 것과 내일 아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능은 1년에 한 60만 명 언저리 보거든요. 60만 명 정도가 이 얘기에 대해서 애매함을 표할 수 있을까요? 애매함을 표하지 못할까요? 애매함을 표하지 못한다는 거죠. 되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자녀분들이 현재 가장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킬러 문제가 없어졌어요. 정부에서도 킬러 문제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킬러 문제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왜 40%대 정답률에 문항 문제가 설계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그런 문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항을 푸는 학습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항을 푸는 학습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항의 정오답률에 대한 분석은 시험의 난이도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척도고 문항에 학생들이 몇 점 맞았냐를 가지고 시험의 난이도를 얘기하는 건 사실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의 난이도 측정하는 원래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표 가지고 맨날 측정을 해왔던 거고 애들이 못 본 거는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시험의 난이도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학습자들의 약점을 측정하는 요소로 활용을 해야 되고, 현재 학습자들은 굳이 따졌을 때 정을선전이라는 작품에서 정오답률이 40%대 문제가 2개가 나왔거든요. 50%짜리 문제도 나왔고, 이것들이 전부 다 시간 관련한 정보들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왜 시간 관련한 정보를 못 보나? 왜? 문학 지문에서 분명한 정보가 있고 불분명한 정보가 있을 때 이것들을 같이 뭉개서 독해를 하고 있고, 분명한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수능 당일날 선택 과목 먼저 풀고 문학을 먼저 풀고 마지막에 독서 지문을 제일 마지막에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장지문에 해당하는 척화사상에 대한 지문이 정답률이 가장 낮은 건, 사실 생각해 보면 문항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국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지문을 아예 못 푼 학생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조차 못한 학생들을 빼고 생각해야 되니까 정오답률을 일부 보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정울선전은 문학 첫 세트였거든요. 문학 첫 세트를 버리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수험생 중에 문학 첫 세트 버리는 학생 없다고요. 그럼 문학 첫 세트인데 정오답률 이렇게 찍혔다?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실제로 문항 분석을 했을 때 이 정을선전 말고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34번 문제였거든요. 34번 문제가 문학 마지막 세트인데, 문학 마지막 세트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민가랑 묶여서 출제되는데 간민가도 EBS 연계였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왜 정답률이 낮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 과목 문학 독서 순으로 풀지만 그냥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선택 과목 풀고 그냥 독서부터 쭉 푸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학 세트를 버리는 친구들도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꽤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매해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응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별일 없으면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시험장에 직접 가서 응시를 하는데, 시험장에 가서 올해 봤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어렵다는 느낌 하나도 안 들었는데, 저희 교실에서만 마지막에 딱 종이 쳤을 때 마킹을 끝까지 못한 친구가 그냥 제가 우연히 맨 뒷자리 받았어가지고 이렇게 쓱 훑어봤을 때 한 둘셋 정도는 마킹을 덜한 상태로 시험 종이 쳐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뭘 더 만지게 되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 친구는 아마 시험이 끝났죠. 뭐 어떻게 그 친구는 입시를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된다고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방향성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개념이 비어 있는데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비어 있으니까 그거 맞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정보랑 불분명한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뭐 수업과 별개로 진행하는, 평일에 진행하는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랑 진행하는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내문 1페이지에 전화번호 적어 드렸는데, 혹시 뭐 오늘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게요. 음, 겨울 강의가 참 좋아요. 실제로 뭐 모의고사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내신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뭐 경기고 내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고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단독 1등이 나왔어요. 그 이렇게 동석차가 없는 단독 1등이 나왔는데요. 그 단독 1등도 저희 반에서 나왔고, 정규 강의를 듣고 나서 내신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그냥 저한테 질의응답만 하면서 진행을 했던 건대부고 친구도 이번에 건대부고 2학년 문학 전교 1등, 1, 2학기 모두 전교 1등이 저희 반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많은 학습량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학습 방식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바꿨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강의고요.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